고맙습니다. 고철원입니다. 그렇게 아주 권위자라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분야를 공부한 역사가 아주 짧고 그러니까 아마 90년대 정도에 시작돼서 지금 한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사람도 적고 분야도 아주 국한적이고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데가 그 와데네 갯벌이라는 데 그런 데서는 100년, 150년 이렇게 아주 연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속하는 연구 기관만 한 30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한 300명, 400명 최소한 우리는 한 20명, 30명 정도. 그래서 그런 그 시간과 그다음에 그런 인원, 그 역사와 그런 분야, 인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그 연구에서의 권위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 분야를 하여튼 공부해 보려고 했고 그러면서 한 2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그냥 좀 쉬면서 시흥에서 이렇게 꼭 학교 한다 그러면 반가워서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첫 인상은 사람들이 너무 이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하고 또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통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한번 이런 식으로 생활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하기가 또는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마 나름대로 주제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데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도대체 바다가 뭐냐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물론 뭐 갯벌의 정의라든가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그거 이전에 전체 바다가 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망쳐놨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우리나라 갯벌, 뭐 외국의 갯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갯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습지학교라는 것은 그런 활동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바다에 대한 그런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얘기긴 한데 이 새만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막히기 전에 80년대 말에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갯벌은 이렇게 사람이 함께 먹을거리도 구하고 또 저기서 양식 같은 것도 합니다. 바지락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씨를 뿌리고 꼭 밭처럼 사용해서 하나의 텃밭 또는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캐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 만일 캐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캐지는 않고 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캐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밑바닥을 훑는 그런 그물로 캡니다. 그런데 얼마큼 조개를 캐면 좋은지는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데 그러면 또 배 척수도 제한하고 우리나라에서 왜 그 어업 자원이 적어진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배 척수를 그 줄이고 그렇게 그 줄이는 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그걸 하는데 그 어업 자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뭐 와데네나 이런 경우에는 배 척수를 제한하고 잡는 양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그 균형을 여기에 얼만큼 많은 조개가 있으면 좋으냐에 대한 결정을 이 조개를 이용하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철새 또 기타 어류들이기 때문에 철새가 올해는 1,000만 마리 왔다. 작년에는 1,200만 마리가 왔다. 그러니까 200만 마리가 줄었는데 그 200만 마리, 뭐 200만 마리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한 7, 800만 마리만 왔다면 몇백만 마리의 철새가 덜 온 것은 이곳에 조개가 적어졌기 때문에 철새가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런 식의 그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그것이 만약 입증이 되면 그러면 어민들한테 조개를 잡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그 수확량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인간만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이용을 하니까 인간과 동물이 같이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캐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양쪽이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자연과 더불어 한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 여기서는 이거는 생계형 어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는 맨손어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직접 인간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풍경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진풍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풍경이죠. 물론 이걸 구조로 보면 이걸 가지고 다시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이 개인이 이렇게 조금씩 캘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뭐 헥타르당 10헥타르 이렇게 이 동네에 있는 그 어촌계나 기타 동네에 아주 옛날부터 있는 그런 갑부들이 이것을 어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10헥타르씩 또는 10 더하기 10, 20헥타르 또는 30헥타르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갯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빌렸는데 빌리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인데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한 사람한테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몇 명한테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여기서의 어떤 그런 불평등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또 이 사만금의 경우에도 이것을 방조제로 막아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을 하면 몇십억을 보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백만 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그 불평등이 그런 경우에 더 심화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주 복잡한 인간과 자연 관계의 하나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흥 갯골은 뭐 저런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갯벌을 이용하면 아까처럼 막 우리는 가서 막 캐려고 하는데 저거 뭐가 있냐 그래서 캐가지고 저녁 때 뭐 먹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가 하면 아침에 하는 텔레비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막 재밌게 하려고 어디에 막 나가서 캐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냥 맛있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침 프로그램입니다. 바다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상업화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건을 해서 돈을 주고 사면서 그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절제된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원이 관리가 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그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보면서 저기서 캐가지고 내가 뭐 먹을 걸 꺼낸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면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거는 그냥 있는 대로 잘 보존해서 가령 산에 가서 막 해치면서 그걸 해집듯이 바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막 해집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산 걷는 겁니다. 경치도 좋고 또 드넓고 앞만 가도 뭐 끝이 없고 아주 그 좋은 공기에 햇빛을 맞으면서 걷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그 말없이 생각하면서 걷는 그런 장소로서 아주 적합하다 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뭐 우리 딸 애들인데 둘 지금은 다 시집 가서 뭐 한 십몇 년 전에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어디 근처에서 찍었습니다. 원래 제가 공부를 하는 거는 오늘 하다가 좀 남으면 다음 시간에 더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하는 것은 뭐 저런 식으로 올해 어떤 생물의 산이 이런 것들도 좀 했지만 막 퇴임을 하기 직전에는 이게 유리관인데 유리관을 이렇게 불을 어디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불을 쏘면 유리관이 쭉 늘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 요게 쭉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가면서 이것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 무게에서 톡 떨어지게 해서 가늘게 하면 요 끝이 한 10마이크론 이하 5마이크론이라는 거 1mm에 1000분의 5 이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물론 머리카락보다 훨씬 그런 가는 관으로 만들어서 구멍이 이 유리관 구멍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 여러 전극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뻘흙에다 꽂으면 뻘 속에 뭐 산소가 얼마가 있는지 기타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학생들과 했는데 이 기술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 독일의 학생이 가서 그걸 배워서 이런 식으로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개 그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장치로 하면 아까 것은 하나만이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여러 개 7, 8개 해가지고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뻘흙입니다. 뻘흙에다가 이걸 꽂아서 그러면 표면에서 뭐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적어지니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는 그 전기 볼테이지가 기록되는 그런 식의 기구인데 이것도 일종의 뭐 특허 같은 걸 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한 10년 좀 더 됐을 텐데 한국의 갯벌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데 아주 우연히 여기 계신 분이 김훈 씨라고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양반이 그 자기 인생의 내 인생의 책인가 뭐 이런 거에 이 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고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책인데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여튼 제가 이걸 인상이 깊어서 항상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그런데 한 10몇 년 전에 아주 인상적인 강연을 해서 그래서 이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장흥이라고 전라도 아래쪽에 거기 그 가망만이라고 만도 있고 한데 거기에 환경운동연합이 출범할 때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 친구들 데리고 거기 갔었습니다. 몇 명 가서 이제 하루 자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간척 사업이 아주 그동안에 쭉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는 초반, 중반 이럴 때는 영산강 사업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뭐 심지어 4단계로 얘기하는데 그 영산강 단계의 간척 사업을 할 1990년대 초반, 중반에 이 영산강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이 이어서 전라도 지방에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열심히 그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 운동을 한 그쪽의 지역 조직의 장본인이 자기가 자기 동네 이 환경단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같이 그냥 그동안에 활동한 것 때문에 갔었습니다. 위의한 씨라고. 그분이 아주 제가 또 늘 기억에 남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아주 열심히 그 영산강 그 반대 운동들을 하고 그때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했는데 결국은 영산강 4단계라고 해서 거기 4단계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를 뭐 어떻게 보면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영산강 4단계는 지금 어디인가 하면 한평만이라는 곳입니다. 한평만은 한평과 건너편에 무안, 한평군, 무안군이 함께 가진 만인데 한평만 쪽으로 치우쳐서 수로가 흐르고 무안 쪽으로 넓은 갯벌이 발달했는데 지금은 그곳이 무안 습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흥 갯골처럼 국토부가 지정한 그 갯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런 식의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는 다시 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이제 약간 넓혀서 2014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지구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순박하게 뭐 오늘도 뭐 감자도 가서 심고 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국가라는 거를 만들고 그 국가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뭐 크림반도 이런 것이 있었고 뭐 그런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 그런 것은 뭐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그래서 아주 전쟁을 하고 막 죽고 그리하지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만큼 지금만큼 이렇게 발달한 나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랍 국가들 아시지만 에집트니 뭐니 많이 있지만 계속 그 민주주의 문제로 사람들이 죽고 뭐 길거리에서 분신하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어서 아직도 그 문제가 세계적으로는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그러면 다 개발해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의 지난번 그 지방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을 보면 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동네를 잘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잘해주겠다. 이것이 중요한 선거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 살아 보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돼서 일면 좋은 면도 있고 또 일면 또 그 좀 어두운 면들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경제 발전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또는 왜 경제 발전의 양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전 세계 지금 현재 아마 한 60억, 70억 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하루 1달러, 하루 1,000원. 그러면 뭐 한 달에 3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가난이 문제이고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느냐가 아주 그 핵심 의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로서 인권으로서의 자기 삶의 영역을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는 이런 경제 발전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경제 발전이 과도하면 다시 또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제 발전에 가진 부작용과 환경, 자연의 관계가 어떤지를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원의 문제는 경제 발전에 종속된 것이고, 그래서 환경의 문제, 요즘 얘기하는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들이 경제 발전과 연계돼서 경제 발전, 자원, 환경에 이런 문제 범주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범죄가 있고, 전쟁이라는 범죄가 있다, 범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 발전 아주 그 현대를 그런 그 시대 구분으로 하는데 뭐 체제라고 해서 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그 국가가 새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 구성된 뭐 49년 그래서 49년 체제 이렇게 하고 또 막 군사혁명을 일으킨 그런 60년 체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아주 오랜 시간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생각되는 87년 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경제 문제가 거기에 개입이 돼서 IMF나 등을 맞으면서 전 세계의 그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그런 식의 그 시기였던 97년 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은 또 서로 사람들이 97년 체제 이후에 다시 MB가 들어서서 막 그렇게 개발을 한 그런 형식의 새로운 발전주의가 등장했다. 그래서 08년 체제를 거기에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인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그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민주 세력, 산업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엇갈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슬라이드 몇 개 준비하는 것은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환경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아주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인간부터 현대까지 보고 또 자연은 뭐 옛날에 있는 그대로 그런 자연이고 그런데 이런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으면서 쭉 살아왔는데 그 관계가 다면적, 다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이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이런 조직, 사회가 가지기도 하고 국가가 가지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자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또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그 집행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구조가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 시흥시면 시흥시 이런 식의 구조와 저 바깥에 자연이 있어서 그 구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호작용의 구조는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아주 복잡하게 된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시흥시의 경우도 시흥시와 시흥 갯골 그러면 갯골을 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느냐
많으냐 이런 식의 자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의 문제 그런 문제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상호작용이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저런 식의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사람 간에 연결이 되어서 똑같은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작용들의 층위가 다르고 또 다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자연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그 인간면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는 하여튼 이런 물질적으로 어떻게 쓰든지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이 아닌 이런 인위적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아까 같이 이거 아까 사실은 보여준 이유가 이게 제가 몇 개 안 된 그림 중에 하나 제가 그린 겁니다. 그냥 수채화인데 이런 그림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유명한 그림들은 이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화가를 알고 있는데 학동마을이라는 그런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막 하나가 몇 억씩 하고 내가 보기엔 똑같은 그림 같은데 몇 억씩 하고 막 이걸 사서 막 뿌리고 더군다나 그 뿌리는 사람이 뭐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회죠. 아주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거품을 막 끼워서 팔고 사면서 거기에 금권 그다음에 무슨 그 권력이 개입하면서 이 관계가 아주 너무나 복잡한 관계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핵심에 우리가 도전할 것이 뭐냐 이렇게 보면 그냥 제 나름대로 이 권력을 가진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여튼 권력기관의 그림을 그리는데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좀 어둡게 한 것도 제가 유체 뭐죠?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한번 권력 저 상징을 타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여튼 지금 막 목련이 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뭐 갯골 가고 뭐 감자 심으러 가고 이런 식의 그냥 이런 사람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도 있고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엔 뭐 새발의 빛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내 인생이고 우리는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인생과 자기의 그 내부 세계를 충족시켜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뭐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뭐 목초지를 만들고 양떼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평화스럽게 자연과 공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다는 무진장하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뭐 한없고 물이 뭐 있고 뭐 지구의 70%고 뭐 수없이 깊고 그런데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도 무진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다가 무진장하냐? 무진장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진장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난리를 치는 거고 그러나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왜 제한적이냐? 아주 쉽게 한두 가지 예만 들면 자연은 뭐 사람도 그렇지만 그 아주 중요한 속성이 모두 다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구가 생겨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생물체 또는 뭐 지구 이런 자연의 속성인데 예를 들면 사람 그러면 사람은 170cm 그 정도의 평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람이 200cm 평균 키를 가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몇백만 년이 지나면서 진화해서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5m, 7m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크기를 가진다는 것은.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십시오. 그게 뭐 50m, 100m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대로 그만큼 있는 거죠. 떡갈나무, 뭐든지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 지구도 어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받는 태양의 양도 일정하고 면적이 일정하니까 또 그걸로 뭐 불 떼고 뭐 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정하고 다 일정한 수치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을 하면서 그 한계치는 생각하지 않고 더 각자 막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뭐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치를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에서 잡아내는 물고기의 총량이 약 한 1억 톤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물고기를 다 잡아내면 1억 톤인데 그걸 아마 우리 인구를 그냥 뭐 50억으로 보자면 간단하게 그러면 50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그 양이고 억 톤에 50분의 1 한참 계산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다시 그걸 뭐 300일, 400일, 500일로 나누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일주일에 제가 볼 때 한 생선 한 토막 내지 두 토막 정도 전 세계인한테 돌아가는 양이다 이렇게 대충 한번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양인데 만일 우리가 생선을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잡으려고 하면 바다에 씨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바다에서 잡아내는 그 1억 톤의 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더 막 소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잡고 찾고 그물을 더 좋게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데 더 못 잡아내고 더 없느냐 하면 태양에서 내려쬐는 빛이 일정한 것이고 지구를 이렇게 놓고 보면 뭐 둘레둘레 물이 있지만 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물의 성질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잘해봐야 보통 한 20-30m 정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깊이가 그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곱하기 전체 바다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광합성을 하려면 식물이니까 뭐 비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한데 그렇게 또 가지고 있는 비료 양도 일정하고 해서 1년 동안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 식물 뭐 플랑크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식물의 양이 햇빛과 여러 조건에 의해서 결정돼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동물 뭐 그다음 먹이사슬로 가는 그 먹이사슬의 그 이 한계도 결정돼 있어서 물고기까지 가는 그래서 다 해서도 최대한 효율을 좋게 해서 물고기까지 가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물고기의 총량 그냥 통째로 다 해서 물고기를 계산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몇 억 톤이냐라고 하면 2억 5천만 톤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총량.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 1억 톤을 잡아내고 있고 더 이상 못 잡는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바다 무진장하다라고 하는데 무진장하지 않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바다를 뭐 개척하고 착취하고 그런다 이렇게 개척이란 말도 옛날 말이죠. 여하튼 착취한다는 것은 실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정돼 있는 이유가 이 책이 뭐 지금은 아마 절판돼서 없는데 한 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지구 46억 년의 고독이라는 책인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 제가 뭐 책은 읽은 게 몇 권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의 주 논점은 뭐냐면 지구가 46억 년 됐지만 처음에는 이산화탄소였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였는데 그것이 차츰 이렇게 생물의 힘으로 바뀌어서 산소가 아주 충분히 있는 그런 지구가 됐고 그래서 바닷속에도 충분히 산소가 있고 그러면서 생물도 발달하고
생물들이 발달하면서 여러 군데 생태계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그 과정을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아주 그 가장 인상적인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 많은 CO2,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다 석회석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왜 세멘트에다가 뭐 이렇게 산인가 그걸 뿌리면 부글부글 끓어서 나온다고 하고 그것이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칼슘 카보네트라고 해서 CaCO3 이런 형태로 바다에 있는 산소들이 그런 공기 중에 있는 CO2가 그렇게 칼슘 카보네트로 돼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석회석으로 되는데 그 과정이 다시 또 생물에 의한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구에서 여러 생물과 생태계가 있고 그런 생물과 생태계는 인간에게 또는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도 갯벌을 보자면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갯벌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갯벌에서 보자면 이건 특히 시흥이나 이런 데서 정말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이 그 모래가 아니라 뻘, 그래 그 표면에 특히 뻘의 표면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식물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아주 긴 건 한 0.33mm 이렇게 되고 작은 것들은 뭐 0.01mm 이 정도 되는 크기인데 다양한 것들이 살고 있고 또 이런 그 다양한 귀조리라고 부르는데 이 귀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귀조리를 먹는 이거는 이미 다 지금 막혀버렸는데 화옹지구라고 해서 시어허 밑에 거기에서 화성백돌 거기에서 지금 아마 시흥에도 옛날에 있었을 텐데 이 가리마 쪽이라는 그런 쪽인데 우동에 들어가는 조개인데 요게 한 1m 1m 이렇게 하고 1m 1m에서 잡아서 1m 1m 위에 표면에 놓은 이렇게 맞습니다. 실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이죠. 저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 사례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뭐 이런 갯벌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북극에도 이것은 독일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독일의 극지연구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그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몇 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그 극지방의 바다에 1000m 이렇게 되는데도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물, 그다음에 말미잘이죠. 이런 것들 완전히 버리고 깜깜하고 이런 데는 다 온도도 0도씨 이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심해는 아주 다시 또 그 메커니즘이 복잡한데 위에서 물에서 그런 그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 그것이 오면서 뭐 다른 것들을 먹고 해서 먹이 사슬처럼 전달이 돼서 이 밑에까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이런 데 산 그런 생물들은 춥고 먹을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의 특징이 아주 오래 삽니다. 조금씩 먹으면서 오래 살고 오래 사니까 아주 이 크기도 커지고 그 다음에 생식도 느리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심해 생태계는 잘못해서 파괴하면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미잘 종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바다나리 이런 건데 다른 데서 사는 것들의 그 종류는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녹치 종류고, 망둥이 같은 것도 있고, 새우고, 그런 불가사리. 이것은 이 사진은 다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 가장 대표적인 종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개찌랭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다 심해에도 있고, 그러나 특징은 크기가 커지고 오래 살고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바다를 보면서 이것은 이제부터는 이런 심해가 아니고 아래 수심 1000m, 2000m에도 다시 화산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화산섬 같은 데를 탐구하는 그런 해저 해저 연구소라고 할까, 그런 어제 그제도 서해 태양 앞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전 세계에는 이렇게 지진대 또는 갈라진 틈들이 있습니다. 바다 깊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뭐 이쪽으로, 그래서 이 가장 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맥 같은 거, 식구 산맥 같이 또 갈라진 틈들이 있고, 근데 이런 틈에서 화산처럼, 하와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이렇게 밖으로 분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서 화산섬에서 밑에서 계속 화산들이 분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식의 분출되는 화산에도 다시 또 생물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산 그런 틈바구니, 바닷속 깊이 몇천 메타에 있는 그런 불기둥 틈바구니에서 나오면서 화산이 터지면서 그것이 찌꺼기가 이쪽으로 쌓이고 계속 이 용유소처럼 자라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구조지만 거기에 다시 생물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데를 좀 지나면, 그래서 아까 굴뚝처럼 나오는 것들은 다 유황이라고 하는 건데, 유황 성분이 많은데 우리가 화산 쪽으로 가면 유황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유황을 근거로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 그러면 탄소를 근간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황을 또 근간으로 한 그런 박테리아가 있고, 그런 박테리아를 먹는 이것은 개찌랭이 같은 건데 관개찌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또 관개찌렁이가 거기에 또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심해의 불기둥 근처에도. 자세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불들이 솟는 그런 지구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바다 그러면 바다에 얼음에도 심해에도 불기둥에도 다 생물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은 바다에, 우리가 보통 바다라고 하면 평균 수심이 바다는 3,800m입니다. 우리가 바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3,800m고, 3,800m인데 거기서 이런 육지에 달린 대륙붕 또는 만 같은 그런 장소들을 제외시키면 그 수심이 4,000m가 넘습니다. 4,000m가 넘는데 4,000m 바다가 안에 들어가 막 저렇게 지도를 아까 보기에는 울퉁불퉁한 것처럼 그렸는데, 저것은 바다를 축소해서 그려서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육지 주변부에서
4,000m까지 가는 데까지가 이 수평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다가 일단 들어가면 저쪽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령 일본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연안에서 미국의 뭐 서부 연안인가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 한 5,000~6,000 km 될 텐데 5,000~6,000 km가 계속 대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처럼. 그러니까 가면 가다가처럼 뭐 이렇게 그런 그 뭐가 걸리는 듯이 있는데 그런 걸리는 건 잠깐 걸리는 거고 대평원처럼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에는 바다가 생기기 전 또는 바다가 생기고 나서 금방도 원래 다 바위처럼 울퉁불퉁했죠. 밑에도. 지금 산이 울퉁불퉁 하듯이. 그런데 육상에서 이렇게 물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자꾸 바다에 플랑크톤 같은 거 살고 육상에 물 들어간 거 흙덩이도 밀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진흙이나 또는 기타 생물에 의한 그런 분자 입자들이 수억 년 동안 계속 바다에 쌓여가지고 그 산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져서 아까 그 북극곰에서 보듯이 그냥 통째로 그 뻘이죠, 뻘. 그러니까 시흥 여기만 뻘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는 뻘바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통째로 뻘바다고 가끔 올라온 것이 있다는 거죠. 동해 간다 그러면 동해 울릉도 올라와 있고 독도가 올라와 있는데 또 그렇게 끝까지 올라오지 않고 중간까지만 올라온 것들도 많이 있죠. 또는 뭐 아주 암초처럼 그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은 극히 일부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다 그냥 황량한 사막처럼 뻘바다다, 뻘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뻘바닥은 보여드렸고 지금 이것은 산처럼 융기한 바위 부분입니다. 바위 부분을 이렇게 그 이런 지형을 공부할 때는 그 음향 탐지기라는 걸 써서 배로 가면서 음향을 쏘아서 음향이 되돌아오는 걸로 이 수심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립니다. 저렇게 아까는 뻘인데 이번에는 바위. 바위의 경우에는 또 다른 생물이 삽니다. 이 바위에 살고 있는 건데 이것은 뭐 그 바닥나리라는 그런 건데 말미잘 종류하고 비슷합니다. 아 말미잘은 저기 불가사리 이런 경우도 불가사리 쪽인데 좀 다른 느낌의 발달되는 거고 이건 일종의 산호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또 다시 생물이 산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북극과 전 지구로 보자면 북극이나 남극이 녹고 있습니다. 남극은 녹고 있다 이렇게 잘 얘기하지만 특히 북극은 얼음이 녹고 있어요. 왜 얼음이 녹고 있느냐라는 것이 또 문제인데 얼음이 녹고 있는데 어느 이제 남극입니다. 남극은 예를 들면 남극이 만일 녹는다면 그런 가정을 하는데 남극이 녹는다면 바닷물이 한 7~80m 위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잠기는 것이죠. 이 물 해수면 위 그렇게까지. 가령 북극의 그린랜드 이런 것이 이런 데가 녹으면 한 7~8m, 10m 정도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큼 바닷물이 올라간다고 예상하는가 하면 한 50cm, 60cm 정도 2100년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녹아서 현재의 남극의 모습입니다. 녹으면 이제 남극에도 그런 남극 지방에도 다시 또 생물이 삽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크릴 새우라는 것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보면 이게 이제 크릴 새우인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크릴 새우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떼로 있고 막 뭉터기로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남극에 가면 왜 이렇게 있느냐? 그 이제 한꺼번에 막 이렇게 그 여름이 돼서
모든 것이 녹아가지고 막 번성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먹는가 하면 고래가 먹습니다. 고래. 고래는 뭐 30톤, 40톤 이렇게 나가는데 그 고래는 그 먹이를 취할 때 그냥 입을 벌리고 가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보통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요즘에 자기 몸무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60kg라고 하면 6kg를 먹어야 되는 건데 사람은 잘 발달해서 골라 먹고 하여튼 좋은 거 먹어서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 동물들은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래가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또는 뭐 적게 먹어서 20분의 1을 먹으려면 먹느라고 지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서 입만 벌리면 입 벌리고 쭉 가다가 한번 이렇게 훑고 한번 훑고 그러면 되게 그렇게 먹을 게 많은 데는 남극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먹을 때는 남극에 있고 새끼를 낳을 때는 적도로 올라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아니 수천 킬로를 이동하고 또 수심 아주 독특한 동물인데 수심 심지어는 400m, 500m까지 숨 한 번 안 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뭐 뇌 있는 쪽에다만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서 정신을 있게 하고 서서히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면서 전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지구 45년, 40년 생물이 생긴 건 뭐 몇 억 년 안 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동물 중에서 제일 큰 게 고래입니다. 만약 고래는 육상에 있었으면 못 살 수 있는 동물이죠. 육상에는 왜 공룡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공룡은 크기가 뭐 제가 볼 때는 한 10톤? 10톤치 안 될 겁니다. 몇 톤이고 소가 한 우량 소울에서 막 싸마고 그런 것들이 한 800kg 정도를 알고 있는데 보통 소 그러면 한 500kg 정도, 0.5톤 되겠죠. 그러니까 고래는 그러니까 0.5톤에 50톤이면 소 100마리 그렇게 큰 거죠. 그래서 소도 그걸 먹이려면 막 옛날에 풀 뜯어 먹이느라고 하루 종일 지게로 셔서 갖다 주고 그래도 모자랄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미국에서 사료 수입해다가 막 그냥 때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문제고 그런 먹는 거에 특별한 먹이 사실 구조 이런 식으로 또 사실 구조도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아주 흔한 열대지방에서 산호를 가면 이런 식의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이런 그 관찰하는 스쿠버 다이빙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스쿠버 다이빙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살겠다. 산호의 모습이고 자 그래서 바다에 뭐 이런저런 게 막 있는데 이제 문제점을 다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경제 발전하고 다 그렇게 좋긴 한데 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다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감당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면 이제부터 감당하는 방법은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그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제 1은 사람이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집 그 근처에 아파트 분양하는 그 상설 전시관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파트가 필요하다 이런 선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은 사람이 많다는 걸 나타내려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파트를 팔려고 한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쓰면 좋으냐를 고민하려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니까 뭐 이렇게
배설도 하고 못도 하고 막 하고 그래서 육지로 막 가면 아니 바다로 가면 그 적조라고 해서 바다에 바닷물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완전히 빨갛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전형적인 그런 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런 그 하수 또는 뭐 이 농사 지으면서 나오는 비료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생물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도 보이고 이 적조는 문제가 또 너무나 복잡한데 그 적조와 생물 여기 사진 있죠. 이런 식의 생물들입니다. 조그만 한 여기 한 100마이크 0.1mm 정도 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닷물이 뻘개지면 그냥 그만이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생물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씩 있을 때는 아직 그 독이 뭐 별로 아닌데 이것을 누가 먹는가 하면 홍합 같은 그런 조개가 먹습니다. 또는 뭐 굴, 기타. 왜 홍합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다시 고래처럼 입을 벌려서 이렇게 그냥 하면서 물을 삼킵니다. 삼키면 그 중에 있는 이런 그 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장으로 걸러져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필터라고 하니까 그걸 무슨 식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걸러먹는 거다, 걸러먹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걸러먹는 동물이 이것을 걸러먹으면 하나씩 독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열심히 걸러먹으면 그러면은 독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잘못 먹으면 뭐 죽거나 그런 예는 많지 않지만 아주 심하게 배앓이를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이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홍합이나 이런 거에 채취 금지 기간이라겠습니다. 그것이 사람한테 오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이 난다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는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진해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사실은 시흥 앞에 시화호라고 하는데 시화호 앞쪽 그런 데가 아주 굉장히 취약한 데인데 적조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 적조라는 것은 갑자기 막 이것이 번성하는 건데 아까 보였던 조그만 그 조류가 번성하는 건데 그렇게 조류가 번성하면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써버리고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것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가라앉으면 그러면 찌꺼기가 그러니까 죽은 찌꺼기가 바다에 밑에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뻘 위에 그것이 쌓이니까 연못에 가령 뭐 자꾸 이런 이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바다 호수가 썩듯이 이것도 바다도 썩습니다. 그 썩으면 그러면 산소가 썩을 때 박테리아가 그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고갈이 되고 산소가 고갈이 되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가끔 왜 붕어나 이런 것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 바깥으로. 그래서 다 산소가 고갈이 되는 건데 왜 산소가 고갈이 되는가 하면 썩은 게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독성 이외에 추가로 더 나쁜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빈산소 또는 무산소라고 하는데 빈산소, 무산소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데는 시화호입니다. 그러니까 시화호는 지금 뭘 터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된 거는 이 수문 주변만 있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중앙으로 오고 바닥으로 오면 여전히 썩어 있고 빈산소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는 아주 취약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빈산소, 무산소 바다 해저 환경이 문제가 돼서 이것만을 특별히 또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책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다 같은 생물이고 쌍천모 조류라는 그런 생물입니다. 이런 식의 또 모양도 있고 아주 다양하죠. 적조 생물이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뭐 조건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발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약간 다르지만 역시 적조 생물입니다. 귀조류라는 건데 또 뭐 심하게는 이렇게 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박테리아가 이렇게 색깔로 보이는 이유가 그 염색을 한 겁니다. 염색을 하는데 그 어떤 염색약을 쓰는가 하면 살아있는 생물체 또는 유기체 이런 생물 이 조각을 만나면 그런 경우에만 염색이 되도록 하는 그런 특수한 염색으로 해서 형광을 내도록 되게 돼 있고 이 형광이 낸 거를 현미으로 찍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들이 염색이 된 그런 상태로 사진에 찍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뭐 북극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 아까 그 사진의 연설인데 그렇습니다.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어서 적조도 일어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원리를 인간이 개입해서 그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안에 밖에서 햇빛이 오면 막 식물이 이런 거를 햇빛을 받아가지고 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자란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만약 배추라고 하면 배추를 왜 먹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태양 그 다음에 배추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면 태양 배추 사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변으로 나가가지고 또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중에 일부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상호관계 또는 작용이라고 하는 그 상호관계 또는 상호작용을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합니다. 뭐를 지시자로 해서 내가 뭐 누구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그 표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말 아닙니까? 말을 하면 막 사람 간의 관계가 되고 또는 제가 볼 때는 사람 간의 관계가 돈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뭐 하고 그러면 우선 나도 돈으로 뭐 물건을 사도 돈이고 뭣도 사는 게 돈이고 그렇게 화폐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죠. 또는 사람 간의 관계를 화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왜 신문에 한참 나온 재미있는 기사가 누구 본 뭐 300억이고 누구 본 뭐 연봉이 뭐 2천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막 도표가 나오는데 사람의 그런 관계가 불평등의 아주 극심한 불평등의 관계를 화폐로 나타내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폐로 나타내듯이 지구, 태양, 식물, 사람, 기타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상호 관계를 뭘로 나타내는가 하면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또는 생물에 국한돼서 이렇게 할 때는 탄소로 나타내거든. 탄소. 왜 우선 탄소로 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이 식물은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CO2 있는데 CO2 그거를 6개를 잡아서 그 중에 C를 취해서 탄소를 취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무기 상태로 공기 중에 있는 CO2인데 그거를 식물 속에서는 그걸 이 숨구멍으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태양의 힘을 빌어서 그 CO2의 전자를 튀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 C와 C를 연결합니다. 연결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당류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것이 뭐 보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것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태양이 먹는 걸로 만든 것이죠. 그러면 C, 공기 중에 있는 C, 식물에 있는 C, 또 사람 몸에 있는 C, 뭐 나가 있는 C 이렇게 해서 탄소가 순환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까는 이제 그 유황을 근간으로 하는 박테리아를 기본으로 해서 생물들이 체계를 갖춘 것 심의해서 설명했는데 지금처럼 탄소를 순환고리로 삼아서 매개체로 삼아서 순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고 또 세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구 46억 년의 고도 그러면 탄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산화탄소에서 뭐 어떻게 적어지고 하는 것들을 그런 탄소 순환 체제 지구의 탄소 순환 체제를 설명한 것이죠. 그런 책들이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로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실제는 최근이 아닙니다. 한 1960년대 정도에서부터 발달한 이론인데 미국에 있는 오돔이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잘 정리해서 지금은 다 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모델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모든 것을 에너지 단위로 환산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지금 이렇게 오면 여기다가 이제 그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올려놓으면 태양에서 오는 것이 몇 미리 왔든지 몇 왔든지 1cm 평방미터 몇 왔든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도 약간 방이 더운데 이게 다 에너지로 환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나타나면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거는 에너지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겁니다. 식물 속에 있는 거. 식물 속에 있는 건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이거를 띄어서 말려가지고 아주 완전히 바싹 말려서 저걸 태웁니다. 우리가 장작 태우듯이. 태우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태우는가 하면 잘 안 타기 때문에 거기다 석유 같은 걸 뿌려줍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측정하는 걸 열량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말려서 이거를 아주 잘게 빱니다. 잘게 빨면 가루가 되죠. 가루가 된 데에다가 에탄올 같이 아주 잘 타는 거를 섞습니다. 이게 1이라면 에탄올 같은 거를 9로 해서 그럼 완벽하게 탈 수 있게 같이 막 타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그만 관에다 넣어서 이거를 확 태우고 태웠을 때 이 태운 힘에 의해서 물이 데워지게 합니다. 열량이란 건 왜 1칼로리 그러면 뭐 1cc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을 데우게 하고 그 물에다가 온도계를 꽂아서 물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봐서 지금 이거는 열량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열량으로 그러니까 탄소가 얼마다라고 하면 또 탄소 분석기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열량계를 써서 쓴다는 것이죠. 왜 흔히 우리 가정 시간에 배운 식으로 뭐 우리가 비계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비계는 뭐 그런 열량의 비가 그런 기름이 구면 뭐 단백질을 사고 뭐 몰록 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측정한 겁니다. 그 식단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하루에 취하는 열량 뭐 2,000 뭐 칼로리 이렇게 먹어라 이런 것들도 식단에 가면 칼로리표가 있는데 그것은 다 그렇게 측정한 겁니다. 그렇게 측정해서 열량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열량으로 나타내서 오는 거 열량, 이거 열량, 무슨 열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열량을 측정하면 뭐 이렇게 잘 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만약 이게 태우는 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순진하게 뭐 선인장이나 이렇게만 있으면 모르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만이 아니고 석탄 같은 걸 캐내서 더 태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석탄을 캐내면 또는 석유를 캐내면 갖다가
막 공장에서도 불을 떼고 못도 떼고 해서 전 서울 시내에 들어가면 왜 서울시는 더 덥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우는 게 많아서 자동차도 가니까 태우고 뭐 자동차 휘발유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지하에 묻혀 있는 거를 태서 더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해서 태우니까 이것이 타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타면 이게 탔으니까 열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 타는 때 나는 열은 이제 제일 먼저 CO2 이렇게 있던 것들을 태양이 잡아가지고 CCC에서 유기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태울 때는 그래서 단당류로 하면 이 당류가 CCCC 이렇게 돼 있으면 탈 때는 거기다 산소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끊어냅니다. 사슬을. 그러면 실제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에너지는 그 단당류는 단당류의 C의 사슬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면은 거기에 태양에서 왔던 에너지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리돼서 나오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 아침에 먹었다 그래서 지금 뭐 떠든다 그러면 그 상추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숨을 쉬어서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상추의 그 C 체인을 깨뜨려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지금 쓰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또는 석탄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쓸 수도 있고 쓰면서 열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저거를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니까 여기저기서 열이 나니까 지금 요 방에 이렇게 해서 여기만 더워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도 더워지고 더 나가면 더워지고 그래서 전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지구가 석탄, 석유 이런 거를 추가로 더 많이 쓰면서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워져서 그래서 뭐 북극이 녹니 뭐가 녹니 뭐 그렇게 난리를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보자면 너무 간단한 거는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구가 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 이런 이 지구가 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로 뭐 영화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해서 아주 뭐 유명한데 그런 걸로 사진을 하고 뭐 이런 북극에도 얼음이 녹아서 쩔쩔맨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90년대 초에 이렇게 김포 공항에 내리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냥 이렇게 해서 겨우 진리만이 하는데 그래도 이거 난개발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뭐 그냥 사진은 빼놨는데 아주 그냥 뭐 몇십 층 고층 아파트가 고밀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돼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인구가 1970년에서 2005년 그러면 인구가 1.8배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1.8배가 늘었는데 개인당 소득은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지금 요 초록색 이것이 인구 커브고 70년, 2000년, 2005년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소득은 이만큼 증가했다. 뭐 소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생산, 그러니까 물건은 저렇게 더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건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물건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득만큼 증가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이만큼밖에 증가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죠.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증가한 것이죠. 그러면 그냥 원래 이때처럼 70년대처럼 그냥 인구도 적당하고 에너지도 그냥 그렇게 적당하고 많이 만들지 않고 그렇게 썼으면 괜찮은데 경제 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가난해서 못 살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막 만들면서 보니까
훨씬 더 많아지더라 그런 것이죠.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상황으로 돼서 더 많아진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소로 표시하자면 이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문제 삼는데 에너지가 문제인데 에너지가 저렇게 막 이 에너지를 해서 열이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로 그걸 나타내는데 그 원인을 보자면 그 석탄이나 이런 데 있는 C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불을 산소를 공급해서 띄어내면서 그 열을 쓰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를 이산화탄소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측정을 열로도 측정하지만 이산화탄소로도 측정합니다. 상황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를 이산화탄소로도 측정하는데 그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런 통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왜 하필 이산화탄소를 계산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면서 이게 쌓이면 햇빛이 지구에 돌아왔다가 다시 반사돼서 밖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 햇빛을 못 나가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열을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이산화탄소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불처럼. 그래서 이걸 보고 이불 효과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뜨뜻한 이불이다라는 것이죠. 더운데 이산화탄소는 뜨뜻한 이불로 덮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뜨뜻한 이불인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지구가 만약 더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더 더워지면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앞으로 없애자 어떻게든지. 그런데 덜 써서 없애는 방법, 인구를 줄여서 없애는 방법, 또 기타 기술로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석탄을 떼면 안 되니까 원자력으로 하는 것이 없더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하는 사람들을 막 좋아하죠. 근데 실제로 원자력은 너무 위험해서 이것은 그 후쿠시마 사진인데 막 터지면서 온갖 세상이 다 또 일본 쪽에서는 오염이 되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바닷가에 있습니다. 원전이 왜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가 하면 아주 바짝 붙어 있는데 바닷가에 물이 촐랑촐랑하고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데 바짝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물을 뽑아서 이 열을 식히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 뽑고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다 바싹 붙여서 져가지고 이 물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월성 원전이라는 데 좀 다녀왔는데 이제 1, 2, 3, 4호기가 있고 1호기라는 것은 수명 연장을 하니 많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방패장이라고 해서 경주 방패장이 하는데 같이 그냥 되게 있는 겁니다. 방패장 이런 데 따가서 이제 그것도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이 쓰고 난 연료 찌꺼기도 문제이고 그걸 보고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도 문제이고 그 핵폐기물 그렇죠? 핵폐기물도 문제이고 또 이런 식의 위험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고 석탄은 그러고 뭐 이건 또 그렇고 어떻게 하면서 이 지구를 잘 살리느냐 또는 뭐 바다를 잘 살리느냐 그런 문제가 당면 과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원자력 막 반대하자고 그래서 저도 나가서 한번 앉아가지고 그래서 전 지구로 보면 막 더워지고 그런 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또 얼음이 녹는다. 또 기온을 측정해 보니까 올라가더라. 또 바닷물도 측정해 보니까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식의 4개 지수로 4개 지표로 현재 지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얼음이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린랜드의 얼음이 줄어드는 건데 1992년과 2007년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빙하인데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아까 이것은 이 발표하는 사람 발표할 때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알래스카 빙하인데 지금 이렇게 이거 아까 1941년 하나는 2004년 모습입니다. 만일 2100년이 되면 북극이 지금 현재의 북극 크기고 저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가면 뭐 벵글라데시 같은 데는 피해를 많이 받는다 그럴 거고 또 사막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제 바다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바다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자꾸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러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바닷물이 시어지는 겁니다. 바닷물은 소금물이라 이렇게 보면 짜고 쓰지 않습니까? 짜고 쓴데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면서 바닷물이 약간 시어집니다. 그게 바닷물이 시어지는 게 아주 그렇게 막 시어지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양이 이까지도 양 어떠냐 그러는데 199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고 지금 이것은 해수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고 그러니까 해수 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바닷물로 들어가니까 바닷물에 그런 이산화탄소 분압도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바닷물이 시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바닷물이 시어지는데 수치를 보면 8.08에서 8.1011 정도니까 0.02 정도 산도가 이제 더 시어지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다. 근데 계속 진행되면 어떠냐 이런 데에서 논란입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되는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빨이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석회질 생물을 녹입니다. 석회질 생물을 녹이는 코카콜라가 이빨을 녹이듯이 씌어지면 이게 녹는데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농도에 따라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것은 300ppm이니까 300ppm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그보다 좀 낮은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건 생물의 종류고 그다음에 그걸 2배로 높아지면 이렇게 녹습니다. 이렇게 녹는데 지금 아마 저런 생물들이 막 녹아서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는 아마 보려면 상당히 상황이 나빠져야 그렇게 된다고 보고 지금 바다에 있는 생물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질. 우리가 고둥 석회질이죠. 그다음에 조개 석회질이죠. 기타 바다에 가면 새우 껍질 석회질이죠. 다 석회질인데 그거 말고도 바닷물 속에 이렇게 입자처럼 존재하는 이렇게 작은 생물들이 또 석회질입니다. 석회질이 녹는다.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은 성게알로 실험한 겁니다. 성게는 그 석회 생물인데 껍질이 이렇게 딱딱한 석회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알이 부화를 하면 어릴 때 유생이라고 해서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성게가 되기 전에 어린 새끼입니다. 이거는 현재 이거는 8 이 정도는 정상적인 바닷물이고 만일 7.8로 씌워지면 이렇게 되고 또 더 씌워지면 이 성게의 새끼가 되는 유생이 이렇게 형태가 변하고 어떻게 보면 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흔히 쓰는 그런 실험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게의 난자 알이고 저거는 정자입니다. 이렇게 무슨 주사를 놓으면 저게 저렇게 허옇게 나왔다. 그러면 저 정자하고 이 난자를 같이 해서 막 섞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보인 것처럼 션빙으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분할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난이 하나가 이렇게 분할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저 아까 보이는 저런 식의 그 유생이 되는 거죠. 요즘 뭐 일본에서도 그 어떤 30몇 살 된 뭐 여자분이던데 그러니까 뭐 황우석이니 뭐니 다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이런 그 배발성의 문제 이런 세포들이거든요. 배발성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느냐 그런 것들인데 뭐 그건 하여튼 다른 얘기고 이거는 뭐 아주 전통적으로 생물들이 가령 뭐 성게다 하면 성게가 알에서부터 성게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 다 아주 자세하게 그 연구를 하고 다 체계가 잡혀서 가령 뭐 인간과 관련된 그런 계통, 뭐 기타 뭐 개찌레기 같은 거, 뭐 조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배발성에 따라서 어떻게 계통이 갈라진다 그런 것들이 다 아주 그 쉬운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기본적인 실험 여기다가 아까처럼 좀 쓴 바닷물, 좀 씌워진 바닷물, 더 씌워진 바닷물을 해서 집어넣고서 이것이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놓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래서 아까 좀 전 사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피해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게 피해가 있으면 어린 새끼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주 심하게는 어떤 종들이 큰 피해를 받기도 하고 못도 하고 해서 실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문제가 진전되게 하느냐 또 될런지 이런 거는 잘 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바닷물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아까 스쿠버 다이빙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 초에 오호리에서 스쿠버 다이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통 오호리라는 거 간성이라고 해서 그 앞에 북한 쪽으로 좀 가까이 간 곳인데 거기에서 찍은 바닷물 광경이고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찍었는데 이렇게 녹는데 이것도 역시 바닷물 온도의 상승과 관계 있다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굉장히 문제인데 뭐 너무 복잡하니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은 막 아까 에너지를 막 쓰면서 이렇게 바다가 뭐 황폐화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는 나라도 수북한 거고 거의 안 쓰는 나라도 또 집중적으로 쓰는 나라도 수북해서 실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는 미국, 유럽, 뭐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돈을 들여서 뭐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뭐 에너지 형평성의 관점에서 그림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렇게 드러난 문제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또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또 복잡하고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 그걸 다 생각하기도 어떻게 보면 또 걸맞지 않고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는 바다가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바다가 더 망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뭐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뭐 국가가 어떻게 하고 또 뭐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사회 체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하겠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